보잉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보잉에게는 힘든 2년이었는데 두 번의 치명적인 사고 후 2019년 3월 737맥스는 타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까지 50% 하락했으며 보잉사의 2분기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이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보잉은 이번 분기에 주당 4.79달러를 잃었고 현금 5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보잉사의 부활한 방위 사업 등 몇 가지 밝은 곳이 있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보잉은 여전히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적 항공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독점을 누리고 있다. 장기 보유자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직 많다. 정상화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지금부터 5년 후가 될 보잉사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십시오. 1.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적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보잉의 2분기 실적을 예상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갈아타고 확장 계획을 삭감함으로써 여행 수요의 현저한 감소에 대처하고 있다. 여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항공사들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행기 주문이 급증하는 것을 보기까지는 아직 더 길어질 수 있다. 4분기 동안의 신규 항공기 판매는 거의 없었다. 보잉사는 또 기존 비행대에 대한 정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잉 글로벌 서비스에서 6억 7,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부문은 2년 전 회사의 성장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737맥스가 생산한 이후 핵심적인 수익 증대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장기 보유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잠재적으로 담겨 있다.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기존 항공기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서비스는 신규 항공기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보잉사가 해당 사업에서 점유율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애프터마켓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새로운 장비보다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도 있다. 보잉은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항공 전력 구조 작업을 사내에서 일부 전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역사적으로 수직적 통합은 항공우주 분야의 업사이클 동안 잘 작동했지만 고정 비용이 높을수록 좋지 않은 시기에 현금과 이윤이 유출될 수 있다. 만약 항공 여행이 반등을 늦어진다면 보잉 경영진은 애초에 왜 그 회사들 중 일부를 아웃소싱했는지 상기가 될 것이다. 2. 수주 잔고는 보잉사의 장기 불황에도 4,500대의 인상적인 항공기 잔고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제작될 것이다. 매수자들이 일부 주문을 재협상하면서 올해 밀린 물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 회사에 3천억 달러 이상의 미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 장부는 강력한 안전망이지만 투자자들은 그 수치에 너무 많은 주식을 넣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와 리스 회사들은 대유행으로 인해 이후까지 발주를 적극적으로 미루고 있는데 이는 밀린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보잉은 앞으로도 수년간 판매에 굶주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우주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산업 침체 기간 동안 보잉사에 밀린 항공기 수가 500대만 감소했다고 말했다. 2년 동안 기록된 취소 건수는 8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잉은 생산량을 30%까지 낮출 수밖에 없었다. 737맥스 문제가 고객들에게 그들의 주문을 재협상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기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737맥스의 단일 고객으로는 최대 규모인 회사로 보잉사와의 계약은 합의된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 생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 끝난 상업용 항공우주 업사이클은 16년 동안 지속되었다. 틸이 말하길 이러한 급상승 이전의 비행기 판매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7년마다 평균 하락세를 보였다고 한다. 보잉은 상업 부문에서의 대폭적인 감원을 발표하고 생산 계획을 축소하는 등 장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보잉의 주력 기종이었던 747기는 2020년 생산이 중단되고 787 드림라이너 생산은 2021년 월 6대로 떨어진다.
보잉의 신형 777X의 데뷔가 2022년으로 추진됐다. 보잉은 737맥스 기종의 재인증을 받아 지상부지에 주차된 4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현금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수요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보잉사는 추가 생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년 전 보잉은 737맥스가 지금까지 가장 잘 팔리는 비행기 중 하나가 될 것을 예상했는데 보잉은 지금쯤 매달 55대 이상을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신 2022년에는 월 31기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전체에서 80대 미만을 생산할 예정이다. 4. 보잉은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보잉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회사가 다음번 업사이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새로운 737맥스의 악몽이 없다면 그 주식은 아마도 올해 초에 바닥을 쳤고 여기서부터 더 높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보잉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 수준을 정상화하며 국방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5년이 걸릴 수 있다. 나는 오늘 보잉사에 대한 투자가 5년 후에 긍정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나는 또한 그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S&P 500을 따라갈 것 같다고 걱정한다. 나는 상업적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 모두에서 더 나은 기회를 보고 있으며 보잉사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간 동안 수익이 없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보잉사의 주식은 몇 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덜 비싸지만 결코 싼 것은 아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는 오는 4일에 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듀이체 뱅크의 엠마뉴엘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니콜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아직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콜라의 실적 내용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들이 어떤 전망을 시사하느냐이며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 트럭 고객사, 수소 충전소 제휴사, 배드저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OEM 제휴사, 배드저 픽업 트럭 예약 추이. 당사는 하반기 중 상기와 같은 사업 추이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등과 급락을 겪었던 니콜라의 주가는 최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정보 공개 전망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수 기회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 카타리스트 콜 매수 종목으로 선정했다. Yeah, that was a big problem we tackled. That's why we came into the market. We saw an opportunity to bring the cost of hydrogen down, going zero emission, and putting it on parity or lower than diesel. And it'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s been able to be done. So it went from about $16 a kilogram. We're down now below $4 a kilogram. And there's a lot of reasons for that, but the main one is standardization of a hydrogen station worldwide has allowed us to drive that cost down dramatically. That's one of the reasons. Actually, we tell people we're an energy technology company that happens to build really cool vehicles. So the reason why we build the semi trucks is that you need a balanced base load every day on hydrogen stations or you'll lose all your money. This is why no one's built the network yet. They're very, very expensive. And if you don't have thousands of kilograms a day running through those stations, they essentially, the maintenance of them just goes through the roof and you'll lose all your money. So that's why we designed the company the way it was. Is that right? Yes. So we partner with Case New Holland Iveco. They're one of the top, probably the top 5 largest truck manufacturers in the world for semi trucks. And we actually have a factory in Ulm, Germany right now coming online, and 5 of our first prototypes coming off the assembly line right now for testing. And we'll be in production middle to the end of next year. It's gonna be cool. We'll be the first ones out there in production. Yeah, it is. It's a beautiful truck. It's definitely very well designed. The Badger will be built with an OEM partnership, and we hope to announce that probably within a couple months prior to Nikola World, which is December. So here in the next 2 months-ish was when we're really hoping to be able to announce that partnership.
I would love to right now. This one's not on me. This is around, unfortunately, when you're dealing with very large companies, which that's who we're partnering with, it is, there's a lot of PR teams involved, product release dates involved, legal involved, filings with the SEC. And so we're probably 60 days out or less, and the whole world gets to know who's building the Badger with us. That's okay. I mean, look, I'm a creator. I love building things. We built this company from my basement to where it is today. It's a 12 or $13 billion company today. It's publicly traded on the market. They may not like our business plan, but it's not just a business plan. I mean, we got som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partners with us, and that's kind of a cheap shot, but that's okay. I mean, look, we got to prove it to them, and we now have trucks coming off the line. We have trucks being driven every day, being tested, and production beginning next year. Factory just broke ground last week. We have, so very exciting times. I mean, we have, I don't know what else you could do other than just execute, and that's our business model now. We just got to execute it. I think it's great, right? This is a great thing because it shows Nikola was actually the first and the pioneer on it. I mean, everyone else said it was a fuel cell and they said they would never go hydrogen. Now they are going hydrogen. So we're lucky they're all following us because it shows everyone that Nikola's business model is actually accurate. Here's the key though. Nikola makes, whenever you buy a diesel, you're going to spend 150 grand on the diesel, and then you'll spend about $1 million on the fuel for it over the life of it. Nikola decided to take that money away from the oil companies to where it all comes in-house through hydrogen revenue now. So when we sell a truck, we can make between $750,000 to $1 million a truck in revenue, 5 times the amount of money our competitors make. So we're very happy with, like, our business model is a very creative one that sucks all the money out of the oil industry and brings it right into Nikola as a clean energy company. And that's why investors are excited about Nikola, because it's 5 times the revenue per truck sold than our competitor. That's pretty awesome. 델타항공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1. 델타항공 무슨 일이 있었나?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델타항공의 주가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 항공 여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11% 하락했다.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것을 방관하기로 결정했다. 2. 델타항공, 그래서 뭐가 문제? 우리는 실적 시즌에 돌입할 때 항공사들이 2, 4분기 최악의 수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업계는 놀라지 않았다. 7월 14일 델타항공은 12억 달러의 매출로 주당 4.43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예상되었던 14억 달러의 주당 수익 손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가 항공 여행에 지장을 준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추정치는 암암리에 한 방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델타항공은 남은 기간 동안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델타항공은 지난 6월 하루 평균 2,7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분기 전체 평균 손실 대비 4,300만 달러에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 총 유동성 15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이달 말 매도세가 급속히 가속화된 것이다. 각 주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고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여름 초 잠깐의 낙관적인 기간을 거친 후 이제 항공사들은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성장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델타항공은 전체적으로 3분기 판매 가능한 좌석이 작년 수준의 약 20%에서 25%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사는 지속적인 회복이 있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델타항공은 이달 말 회복이 더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8월 항공기 운항 횟수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겠다고 밝혔다. 3. 델타항공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델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고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56%까지 추락한 주식과 정상화된 연매출의 0.5배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항공사가 파산 상태에서 재정비할 필요 없이 대유행 사태를 헤쳐나간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오늘 매입한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난 수익률로 끝낼 것이라고 믿는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CNBC는 2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을 인수하려 바이트댄스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9월 15일 전에 양사 간의 인수 대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인수 시도가 성사될 시 이는 틱톡과 관련한 미 정계 내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인수가 달성될 경우 플랫폼 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자국으로 이전시키고 해외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방침임을 밝힌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가 성사될 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사업 관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07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이스북에 2.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공동사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믹서의 영업 중단을 발표하며 기존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산하 플랫폼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텐선트의 위챗은 사용자 정보를 미 공산당에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앞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틱톡의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조사 중임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틱톡 인수 가능성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음을 공식 시인했다고 발언했다. 현재 틱톡의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인수 시도는 적기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틱톡 인수는 SNS 산업에 대한 엄청난 베팅이 될 수도 있는데 동사는 지난 10년간 SNS 산업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는 틱톡과 관련한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며 페이스북과 알파벳을 비롯한 탑10 종목들은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어 틱톡 인수를 시도하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호재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 아웃퍼폼 목표 주가를 $260를 제시 중이다. We're looking at TikTok. We may be banning TikTok. We may be doing some other things. There are a couple of options, but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are looking at a lot of alternatives with respect to TikTok. It'll close down on September 15th unless Microsoft or somebody else is able to buy it and work out a deal, an appropriate deal, so the Treasury of the Treasury, I guess you would say, of the United States gets a lot of money. Microsoft hasn't really captured the millennial and younger generation like perhaps the Facebooks and Snaps of this world have done. So, and I think this is what they're trying to achieve here. But it appears that it's going to stay a stay-at-home economy longer than we thought it was. So I also understand the idea of let's capture more of the online world. Let's capture more of the youth in the online world and maybe reshape our definition with that crowd. This is exactly why Microsoft wants it, because they're not here, because everyone else, first of all, that could be a buyer of this is in Washington under the scrutiny of the government in terms of their social platforms that are too big. This totally makes sense. Dynamics that might not be as sustainable as something that you'd see from a WhatsApp and texting or an Instagram and photos and also video too, or a core Facebook app where you have this underlying kind of true social network and true connection. I personally don't understand why Microsoft would want this. The only thing that makes sense is if they can get it at a discount because ByteDance is forced to divest it. But I'm not sure. I mean, again, as Josh mentioned, they don't have a great history on the consumer side. There is a global chess match that's occurring right now. It's just not China versus the U.S. as it relates to TikTok versus Microsoft. You've seen the U.S. and Trump administration, from a Huawei perspective, get pretty entangled, and Trump has certainly made his
his priorities clear as the global footprint sets its stage with if you cross Trump's line on Huawei, you're effectively going against the U.S. and you're seeing that in China as well right now with. 애플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10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하시 쿠머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2분기 영업 실적은 견고했으며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발언했다. 1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 팬데믹은 애플의 핵심 사업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분기에 애플은 매출액 596.9억 달러, EPS 2.58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다 데이비스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55달러에서 48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톰 포르테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20년 2분기 영업 실적은 견고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견고한 소비 수요가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경영진이 연내 예정된 신제품 출시 연기를 시사했으나 2분기에는 애플 주요 제품의 설치 기반이 모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분기에 애플은 매출액 596.9억 달러, EPS 2.58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관련 세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루프 캐피탈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376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아난더 베루아 애널리스트는 2분기에 애플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수준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애플의 3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나 동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드웨어 부문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5G 탑재 아이폰 12 관련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애플은 보상 판매 등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를 유인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